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의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살았습니다. 하늘은 이 옥황상제에게 온갖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요물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옥황상제는 모든 생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 옥황상제가 왕위에 즉위하여 이 능력으로 인간사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힘썼으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연회에서 술에 얼큰이 취한 옥황상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신하들과 온갖 신령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자 하였습니다. 옥황상제의 한 신하가 신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고 이름을 불린 신령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옥황상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와 주었군. 고맙구만. 고마워.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로구만. 오늘 기분이 좋으니 모두 즐겁게 보내게. 그런데 옥황상제가 인사를 하는 신령들에게 답례를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내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조는 옥황상제에게 세상일을 전하는 구관조였습니다. 항상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사를 관찰하고 옥황상제에게 보고하는 새였습니다. 아니 어찌 뇌조는 오지 않는 것인가? 내 부름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름을 듣고도 무시한 것인가? 이런 괘씸한 건 내 무처가 겪었만. 기분이 상한 옥황상제는 당장 뇌조를 잡아들여 벌을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옥황상제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뇌조가 스스로 날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옥황상제에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옥황상제님이시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늦게 온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뇌조의 말에 옥황상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뇌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달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옥황상제의 은덕을 충족히 입는 터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결심하였지요. 세상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대왕의 은덕이 펼쳐지지 못한 곳이 혹시나 있지 않나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동쪽에서 알 수 없는 이름의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있는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있고 금이 아닌 은과 그 밖의 다른 재물들이 모두 다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지요. 거기다가 경치는 어찌나 좋던지 나무도 숲도 온통 인간사가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쏠 줄도 모를 뿐더러 전쟁이란 말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군요. 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천만여왕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더군요.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다시 날아가서 천만여왕을 데려다가 대왕 앞에 대령하겠나이다. 뇌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옥황상제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 나라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 여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뇌조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고 한 신하를 시켜서 여왕을 초청하는 서찰을 쓰게 하여 그것을 뇌조의 날개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좋다 그리하거라. 그 알 수 없는 나라의 여왕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천만여왕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뇌조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그 알 수 없는 나라로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한편 알 수 없는 나라에서는 아침 일찍 여왕이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여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왕폐하, 요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이처럼 풍족하고 평안한 나라에 무엇이 안 좋은 일인가? 그러자 신하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너무 풍족하고 태평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여유롭다 보니 사내건 아녀자건 할 일이 없어서 밤새 놀고 먹고 하고 일부 백성들은 노름에 빠지거나 게을러 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탐욕한 사내들은 가정 있는 아녀자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왕폐하, 어찌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여왕님의 현명한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라 전체에 방을 붙이고 안 좋은 일을 3번이나 한 자들은 누구든 이 마을에서 추방한다. 1번을 실수, 2번은 재미, 그러나 3번은 중독이다. 그런 자들이 선량하고 부지런한 백성들을 물들인다.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마을에서 쫓아낸다. 처음부터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곰팡이처럼 이곳저곳에서 번식할 것이다. 여왕은 아주 강한 어조로 신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왕 말대로 하나둘씩 마을에서 쫓겨나는 백성들이 생기자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이런 태평성대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사형선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왕이 놀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뇌조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서 천만 여왕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지? 처음 보는 이상한 새가 하늘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야. 이런 신기한 새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늘 끝에서 처음 보는 새가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뇌조의 몸집이 아주 커져서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에게 가려져서 순식간에 주변은 칠흑으로 변하고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란 여왕이 대신들을 불렀고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을 때 뇌조가 몸이 다시 작아져서 천만 여왕 앞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여왕은 뇌조의 날개에 편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서찰을 나에게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니. 여왕의 말에 뇌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여왕에게 내보였습니다. 여왕은 궁금한 마음으로 서찰을 풀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나라의 여왕과 신하들이여 반갑소이다. 지금 이렇게 서찰로 우호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옥황상제여.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에 온갖 힘을 주셨다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나라들은 모두 내게 예를 표하고 내 보호 아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나라 당신들이 나라만 내게 인사조차 없던 것이요.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예를 표한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존중과 보호를 해줄 것이요. 허나 만약 그대의 나라가 나의 말에 거역한다면 나는 천지신명을 동원하여 당신이 왕국을 어렵게 할 것이요. 또한 수많은 메뚜기를 보내어 나라의 전답을 모조리 밟아 망가뜨리라고 시킬 것이요. 어떻게 하겠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는 모두 여왕 당신에게 달렸소이다. 옥황상제의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아 옥황상제의 편지 내용을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옥황상제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의 서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들은 옥황상제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이 편지를 가져온 뇌조를 생각하며 옥황상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쾅상제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온 나라에 공고를 내어 사공들을 모았고 많은 배에 값진 보물들을 가득 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조가 말한 곳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여왕은 옥황상제의 궁이 있는 하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왕이 옥황상제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옥황상제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었소. 그런데 그대의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의 아름다움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대의 심성은 어떤지 모르겠소. 그러자 여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어찌 처음 보는 사람의 심성을 알겠습니까? 옥황상제여, 저는 대왕께서 무척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대왕께서 편지에 말씀하신 으름장은 별로 무섭지 않지만 만약 소문대로 대왕께서 그토록 현명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마땅히 예를 표하려 합니다. 이제 3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아맞추신다면 정말 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현자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신다면 대왕은 그저 으름장을 놓는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소, 좋소이다.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내가 보통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소. 그럼 첫 번째입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불이야하고 모두 난리가 났고 2층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모두 화들짝 놀라며
그 위층에서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아래층에서는 불이야 하고 모두 난리가 났고 2층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모두 화들짝 놀라며 그 위층에서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이다. 여왕의 물음에 옥황상제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끓고 있는 냄비이지요. 아래서는 군불이 타고 있고 그 위는 물이 펄펄 끓고 있죠. 그리고 물이 끓는 연기가 그 위를 온통 덮지 않겠소. 역시 보통이 아니시군요. 하지만 아직 2개 남았답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물고기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 여기저기 붙어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고기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 여기저기 붙어 엿보는 것이 있다. 옥황상제는 이번에도 아주 잠깐 생각하고는 바로 답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악교라는 것이요. 물고기의 뼈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저것 섞어서 집을 지을 때 여기저기 붙이지요. 여왕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는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된다 이 말이군. 그러자 옥황상제는 이번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답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이요. 들판에서 모시가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가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포효하듯 울부짖고 모시로 만든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의시되며 자랑하고 모시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모시로 만든 삼배 옷을 입혀 죽은 자를 감고 장식을 하며 모시를 꼬아서 형벌을 받는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옥황상제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지혜로움에 몹시 감탄을 하였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하시군요.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역시나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왕의 예를 표하고 제 나라 백성들이 대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고맙소. 잘 되었구려. 자, 내가 직접 안내를 해주겠소. 함께 궁전을 보고 여왕의 나라를 어찌 다스리는지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예, 그러시지요. 저는 이 세상의 나만의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 같은 인간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백성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착한 성심으로 살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모든 인간사를 나는 볼 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여왕의 나라는 볼 수가 없었소. 그것은 여왕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충분히 성심껏 하였기에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며 볼 수도 없었던 것이요. 여왕께 간청하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백성들을 잘 돌봐주시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여왕의 나라가 나한테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여왕이 없어서 그럴 것이요. 그러니 여왕께서 미리 좋은 제목의 후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여왕은 가지고 온 보물들을 망설임 없이 옥황상제에게 바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는 옥황상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인간사를 관리하는 게 옥황상제라 했는데 그것은 권성징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인 황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황부자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에서 나는 수확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가진 땅만큼이나 마음도 무척 넓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 늘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많은 수확으로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황부자는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부자에게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황부자에게 많은 시주를 받고 있었고
그 보답으로 다른 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황 부자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제가 사주를 보면 황 부자님의 팔자에는 늘 돈이 붙어 다니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제 사주 때문에 이리 큰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일꾼들이 절 도와주어서 그리 된 것이지요. 어찌 이 많은 재물을 저 혼자 벌 수 있겠습니까? 역시 황 부자님께서는 부처님이나 다름없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청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와드리지요. 스님은 황 부자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옆마을에는 흉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없고 먹지를 못하다 보니 모두 아프거나 기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어른들은 괜찮지만 어린아이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황 부자가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을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두들 농사가 풍년이라 기근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 부자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모든 마을이 우리 마을처럼 모두 풍족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곳간을 열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예, 당장 곳간을 열어서 그들을 구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황 부자님의 가지고 계신 땅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땅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일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옆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품삯을 주면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황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꾼들을 더 데리고 올 테니 농사를 짓는 것을 돕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일꾼들도 남아 돌아서 보통 농사 짓는 품도 많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황 부자는 개의치 말고 일꾼들을 더 쓰라 말하고 옆마을 장정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런 착한 황 부자에게도 큰일이 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황 부자의 땅에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땅의 모든 과수원이 몽땅 망가지고 말았고 그곳에서 키우던 가축들도 모두들 축사에 깔려 다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키우고 있던 돼지나 소나 말들도 모두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 부자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해도 수백이 넘었습니다. 농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일꾼들의 품삯을 챙겨주고도 돈이 남았겠지만 폭풍우와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모든 수확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황 부자가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부자들이라 하면 창고에 재산을 쌓아두고 비상시에 사용한다. 하지만 이 황 부자는 창고에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시주를 받으러 오는 스님들이나 동양 오는 거지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으니 도무지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자네들의 품삯마저 챙겨줄 수 없는 형편이 되다니. 이건 너무나 미안하구만. 부자가 일꾼들에게 말하니 일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일 먼저 도와주신 분이 황 부자님하신데 어찌 그 한 달치 품삯이 문제겠습니까? 일꾼들은 그동안 황 부자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많았기에 품삯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 부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 자네들이 나의 땅을 위해서 한 달 동안이나 열심히 일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네. 그럼 나는 당연히 자네들에게 품삯을 주어야지. 기다려보게나. 내가 곧 돈을 구해볼 것이니. 그렇게 황 부자는 그동안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다른 마을의 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마을 최고의 부자 황 부자가 나에게 돈을 끌어오다니. 참으로 별일이구만. 다른 부자들은 그동안 너무나 시기하고 부러워하던 마을 제일의 부자 황 부자가 갑자기 그 꼴이 되었으니 겉으로는 안 되었다. 말해도 속으로는 무척 짤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황 부자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보다 잘 사는 황 부자가 질투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원한은커녕 오히려 황 부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른 부자들은 이 황 부자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황 부자는 꾼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꾼 돈들을 일꾼들에게 모두 품삯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일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묻자 황 부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보게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하지 않던가. 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다 마련해 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밖에나. 황 부자가 일꾼들이 마음 불편해할 것을 염려하여 그리 거짓으로 말하니 일꾼들도 말을 믿고는 안심하고 돈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 부자는 다행히 일꾼들에게 밀린 품삯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부자들에게 돈을 꾼 것을 갚으려면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다시 짓자니 또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었던 황 부자는 달리 방법이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그런 황 부자를 예의주시하였습니다. 아니 내 돈을 꿔가지고 가서는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아니 돈으로 일꾼 품삯을 다 줬다지. 뭔가 다른 부자들은 황 부자가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황 부자가 꿔간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황 부자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모두 잊어버린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주 뒤에 황 부자에게 돈을 꿔준 부자들이 황 부자에게 몰려갔습니다. 이보시오. 황 부자 보아하니 내 돈을 갚을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어찌할 거야? 내 돈 당장 내놓으시오. 내 돈도 내놓으시오. 부자들은 그렇게 황 부자에게 자신들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황 부자는 쩔쩔매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땅 문서와 집 문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들로라도 내 빚을 갚을 테니 다들 너무 노여워 마시오. 그렇게 황 부자는 자신에게 돈을 꿔준 부자들에게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문서를 가지고 가서는 황 부자의 땅과 집을 전부 차압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한순간에 내가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남은 것은 조상님들이 계시는 선산뿐이구나. 황 부자는 그렇게 한숨을 쉬고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 갔습니다. 내가 비록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이가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구나. 황 부자는 조상님들의 무덤 앞에서 그래도 좋은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다행인 점들을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황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비록 전에는 큰 부자였으나 이제는 이 선산 하나 남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인정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이다. 당장 선산 밑에 딸린 작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시작해야겠구나. 황 부자는 그동안 큰 땅을 관리하느라 거들떠보지도 않던 선산 밑에 딸린 조그마한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이 지나가다 황 부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황 부자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 산 중에 계신 것이지요. 스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저희야 늘 부처님 덕에 잘 있지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가던 참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절이 큰 태풍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절에 딱히 재산이 없어서 황 부자께 절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을 시주받고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길이어서 황 부자가 망했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황 부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사실은 저도 일전에 큰 태풍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산과 이 선산 밑에 딸린 작은 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산은 제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선산 밑에 딸린 작은 땅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스님께 드릴 테니 가져가시지요. 이것으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황 부자가 그리 말하고는 그 땅의 절반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스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황 부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군요. 아마 이 돈으로는 절을 다시 짓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허나 제가 절반 남은 밭을 열심히 경작하여 계속 필요한 자금을 절로 보내줄 터이니 가셔서 일단 이 돈으로 급한 불을 꺼보시고 기다려보시지요. 그러니 스님은 감사의 절을 거듭하며 황 부자에게 하며 말했습니다. 황 부자님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황 부자께서 쌓으신 당신의 공덕은 반드시 곧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말을 남기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공덕이라
세상에 태어나 이 한 몸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내 복이지 않겠는가? 황 부자는 그리 생각하며 절반 남은 땅을 경작하러 곡괭이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황 부자는 그렇게 곡괭이로 반만 남아있던 땅을 일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 흙이 아닌 웬 쇠붙이가 곡괭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돌이라도 있는 건가? 돌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이지? 황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아주 커다란 쇠로 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상자인가? 왜 이런 것이 내 땅에 묻혀 있는 것인가? 황 부자가 상자 주변의 흙을 열심히 파내어 보니 드디어 상자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황 부자가 상자의 뚜껑을 붙잡고 열어보니 상자 안에서 수많은 보물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인가? 아이 세상에 어찌 이런 보물들이 내 땅속에 있었단 말인가? 황 부자는 놀라하며 안의 보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 보석들이 가득하였으니 그것들의 값어치는 황 부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피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100년 전에 오랑캐들이 조선에 쳐들어와 훔쳐모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보물을 가지고 가다 조선 군졸들에게 쫓기니 땅에 묻어넣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다 묻어놓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황 부자는 보물들을 내다 팔았고 돈으로 다시 옛날의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부자는 다시 커다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 부자는 절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었고 무너졌던 절도 곧 황 부자의 도움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보내온 황 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황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황 부자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 그의 집이 어디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황 부자의 집입니다. 그가 최근에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말을 듣고 황 부자의 집으로 가보니 참으로 궁궐 같은 집에는 수많은 객들이 황 부자의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공덕을 쌓아 공덕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복을 다시 공덕을 쌓는 일에 사용하니 복이 곱절이 되어 돌아온 것이겠구나. 스님은 그러면서 황 부자가 곧 이 마을뿐 아니라 온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로 황 부자는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 방면으로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황 부자의 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니 곧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황 부자는 나라 제1의 부자가 된 뒤에도 늘 베풀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살았으니 그 이후 사람들은 천한 부자들을 황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천한 부자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부자들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좀 더 많은 부자들이 이런 황 부자처럼만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몹시 가난하였기에 이 집 저 집의 품을 팔며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조상대대로 너무 가난하였기에 과거는 물론 공부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성심이 착하였고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이 마을에 갑자기 흉년이 들게 되었고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품을 팔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곳저곳 일할 곳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일거리가 좀 없습니까? 제가 요즘 모두 어려우니까 품삯을 반만 받겠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일거리는 많은데 우리도 줄 돈도 쌀도 없으니 어쩌겠는가. 그냥 우리가 다 해야지.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일손이 부족하면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집마다 사정이 어려우니 이들 부부의 일거리를 줄 집도 없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10살인 아들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부를 닮아서 성심이 곱고 부모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들을 계속 굶길 수가 없으니
관아에 가서 쌀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을 백성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쌀을 조금 나눠줄 만도 하건만 이 마을의 원님은 심보가 몹시 고약한 사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같은 양반인지라 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원님에게 도와줄 것을 청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흉년인 것을 모르는가? 나도 새끼 넉넉히 먹기 힘든 상황인데 내어줄 쌀이 어디에 있다고. 아이고, 사또나으리 부디 부탁드립니다. 꼭 갚을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 톡톡히 쳐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원님은 고민을 하다 이들에게 쌀을 약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명색이 양반 집안인데 그냥 내쳤다가는 다른 양반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였습니다. 꼭 갚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옥살이를 하게 될 줄 알아. 내 같은 양반이니까 꿔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요. 꼭 갚겠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간신히 원님에게 쌀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들인 돌쇠가 반겨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책을 잘 읽고 있었느냐?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이야비는 산다. 네, 아버님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리 고생하는데 책 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돌쇠는 마을에서도 또래 중에 영특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가난한 두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아,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이 아버지는 어려서 공부를 게을리하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너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책을 원없이 볼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네, 아버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부모님들을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자 부인이 쌀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면서 잠시들 기다리셔요. 제가 곧 밥을 해올게요. 요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돌쇠는 지금 많이 먹어야 될 나이인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모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니 이들 가족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듯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 가족은 한 끼 잘 먹고 남은 쌀로 죽도 쑤어 먹고 하며 간신히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들 부부의 집에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포졸라리들께서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그러자 포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쩐 일이긴 원님이 이전에 꺼간 쌀하고 쌀에 대한 이자를 받아오라시네. 원님이 독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기 어려워 이자는커녕 빌렸던 쌀도 제대로 갚을 형편이 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졸 나으리들 보시다시피 집안 형편이 이러한지라 쌀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포졸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허참 일을 어쩐다. 일단은 내가 원님께 가서 이야기는 해볼 텐데 아무래도 빨리 갚지 않으면 원님께서 진짜로 자네를 옥사에 가둘 생각이신 듯하니 조심하게 빨리 쌀을 구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야. 포졸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단 돌아갔습니다. 이를 어쩐답니까? 사또가 고약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는데 이러다가 정말 옥사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돌쇠 아버지 어떡하지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말하니 남편은 그런 부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쌀을 구해 볼 테니 다녀오겠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네가 구해올 수 있을 것이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집을 나서기는 하였지만 쌀을 구할 방도가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흉년의 여파로 마을 주민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빌어먹고 살던 거지들조차 이 마을에서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쌀 한 톨이 안 나와서의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구걸하러 간 지 오래였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집을 나섰던 남편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또다시 집에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복에나 오늘은 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포졸들의 물음에 이 남편은 포졸들에게 빌듯이 말했습니다. 이 흉년에 어디에서 쌀을 구한답니까? 부디 며칠만 좀 말미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쌀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녀도 쌀 한 톨이 안 나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애원을 하여도 포졸들은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복에 미안하네. 우리도 이번에 자네를 데려가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네. 자, 오라를 받게나. 미안하네. 알겠습니다. 나으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으리들도 사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 때문에 문초당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포졸들의 오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포졸 앞을 막았습니다. 어찌 고을의 사또가 굶주린 백성을 생각 안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쌀을 가지고 오게 가두려 하십니까? 부인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내 사또를 만나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볼 터이니 걱정 말고 있으시오. 돌쇠야 아무 걱정 말아라. 넌 어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라. 그렇게 남편은 포졸들에 의해서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관아에 끌려가니 원님이 나와서 그런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네 입으로 쌀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갚지 않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그런데 지금 이 마을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거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히 일을 하여 꼭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꼭 갚을 것이라더니 벌써 약조한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 줄 아느냐? 이제는 안 된다. 너를 풀어주면 마을의 백성들도 이 관아의 법들을 우습게 할 것이야. 여봐라, 당장 저자를 옥사에 가두어라. 빌려간 쌀이 한 대박이니 쌀이 몇 톨이나 되는지 세어보고 한 톨에 하루를 쳐서 옥살이를 시켜라. 그러니 이 남편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또 안 됩니다. 제가 옥사에 갇히면 저희 가족들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나마 저와 부인이 일하여 간신히 세 식구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옥사에 갇히면 저희 가족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내가 너를 뭘 믿고 또 풀어주냐? 여봐라, 당장 저것을 옥사에 가두지 않고 뭘 하느냐? 원님이 매몰차게 말하니 옆에 있던 이방이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사또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줘보시죠. 제가 이자와 이자의 부인을 잘 알고 있는데 성실함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자입니다. 다만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아마 이자가 사또께서 무엇을 시키든 반드시 해낼 자이니 기회를 줘보시죠. 이방의 말을 들은 원님은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 별게 다 골치를 썩이는구나. 뭐든지 할 수 있다. 과연 그리할 수 있을까? 원님이 자신을 쳐다보며 말하니 이 남편이 머리를 땅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원님 뭐든 시켜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쌀도 구해오지 못하면서 뭘 한단 말인가? 좋다. 어디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을 해내보거라. 원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전에 아주 기괴한 내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내기를 하기를 송아지를 낳는 숫소가 있는지 없는지 하던데 송아지를 낳는 숫소를 내 앞에 잡아올 수 있겠느냐? 원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네,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럼 내가 만일 송아지를 낳는 숫소를 데려온다면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줄 것이다. 허나 데려오지 못한다면 너의 부인도 함께 옥사에 갇히게 될 것이니라. 원님은 말을 마치고는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풀려났는지 묻는 말에 남편은 그저 아무 걱정 말라는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남편은 걱정이 되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돌쇠가 아버지에게 무슨 일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돌쇠야, 아무래도 오늘 밤 우리가 이 마을을 빨리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남편은 아무래도 원님이 말한 것을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몰래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좀 해줘 보십시오. 돌쇠가 계속 물으니 이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속이라도 시원하자는 생각에 아들과 부인에게 있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어쩐단 말입니까? 서방님, 우리 둘 다 옥사에 갇히면 우리 아들은 어쩌고요? 정말로 새벽에 짐을 싸서 야반도주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곳은 조상대대로 살던 곳인데 우리는 어디 가서 산단 말이에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던 아들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원님에게 가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네가 말이냐? 돌쇠야, 괜히 나섰다가 너까지 화를 입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절대 관아에 가서는 안 된다. 남편이 걱정하며 말하니 돌쇠가 자신 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간 저를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책을 통해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돌쇠의 너무도 자신감 있는 얼굴에 설득이 되어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하고는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돌쇠는 아버지에게 방 안에 편히 누워 계시라고 하고는 홀로 관하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아버지 대신 나타난 아들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왜 네 애비는 오지 않고 네가 대신 온 것이냐? 행여라도 너를 보내서 약조를 못 지킨 것을 피할 생각이냐? 내가 네가 어리다고 봐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니 돌쇠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또나으리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아이를 낳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을 들은 원님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장난을 치는 것이냐? 너희 애비가 남자인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았느냐?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너도 죄를 물을 것이다. 네 애비 애미뿐만 아니라 너까지 오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님이 돌쇠를 꾸짖자 돌쇠는 말했습니다. 아니 사또나으리 말씀대로라면 그럼 숫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사또나으리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더 큰 관아에 가서 그곳 사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숫소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원님은 돌쇠의 물음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웃어댔습니다. 이 사실이 자신 위의 상관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돌쇠가 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알았소. 네 말이 맞다. 참으로 영특하고 당찬 아이로구나. 내 너를 봐서 네 부모의 빚 못 갚은 죄는 용서해 주겠다. 원님이 용서하니 돌쇠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재치로 이 부부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돌쇠는 과거의 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어 훗날 이 나쁜 사또를 관아의 고에서 관직을 파면시키고 그 마을에 좋은 원님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을 살린 아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살뜰히 챙긴다면 그것 또한 부모님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조정에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가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귀양을 갈 처지에 놓이게 되자 몸을 피하여 지방의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어디 우물이라도 없는가? 돌쇠는 열심히 마실 물을 찾다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우물에는 한 젊고 예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물을 깃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나온 선녀와 같구나. 돌쇠는 잠시 우물을 깃는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갈증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우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혹시 물 한 바가지만 떠주면 고맙겠소이다. 돌쇠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보니 여인이 버들잎을 바가지에 띄워주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물에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지금 몹시 다급하게 물을 원하셨습니다. 갈증이 심하시죠. 혹시라도 급하게 물을 드시다가 물에 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시라고 이 버들잎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몹시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괜한 질문을 하였소. 참으로 마음이 아름답구려. 돌쇠는 그리고는 천천히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주며 물었습니다. 저 당신은 혼인을 하지 않은 듯한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혼인을 하지 않았소. 그럼 집에서 약조한 혼처는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지요? 미안하오. 내가 나쁜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오. 그래서 정식으로 댁에 가서 혼인을 청할 생각이오. 기회를 주시오. 돌쇠의 뜻밖의 적극적인 구애에 여인 또한 슬며시 마음이 동하여 말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산 아랫마을 유기장 집의 딸이랍니다.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댁에 가서 당신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니 천천히 오시오.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인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 돌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돌쇠는 유기장을 찾아 들어가 그곳의 여인의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사는 돌쇠라는 선비입니다. 제가 댁의 따님과 부부가 되어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돌쇠의 방문에 유기장을 운영하는 딸이 아버지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자신의 외동딸의 남편감을 찾던 시기였기에 아버지는 돌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유기장 일을 시키며 장차 유기장의 운영을 맡길 생각으로 사윗감을 찾아야 했는데 당찬 태도로 보아 아무래도 잘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버들잎을 띄운 물 한 바가지의 인연으로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을 시키고 보니 이 사위가 생각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평생을 글공부와 조정의 일만 맡아서 해온 돌쇠가 유기장의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연습이나 시도를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으니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놈의 사위가 매일 책이나 보다가 밥이나 먹고 또 잠을 자니 보다 못한 장인은 딸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너희 서방은 일도 안 하고 매일 밥만 축내는 것이냐. 안 되겠다. 오늘부터 밥량을 반으로 줄여라. 입에 들어가는 밥도 아깝구나. 그렇게 밥양이 줄어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게 되니 이 부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방님이 알고 보면 훌륭한 분이신데 아버님께서 그걸 잘 모르시니 안타깝구나. 선비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것뿐인데. 부인은 그래서 열심히 다른 먹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부인의 그런 마음을 잘 아는 돌쇠는 더욱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장인의 구박은 받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은 시간이 흐르고 조정에는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의 반정이 일어나서 임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가 속해 있던 당파가 반정을 성공시켰으니 정권을 잡게 되어 이전 임금에게 죄를 받거나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있던 수많은 선비들이 사면되거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또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유기장의 유기들을 관청에 납품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인어른에게 갔습니다. 자네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뭐 필요한 것이라도 있나? 일을 하던 장인이 돌쇠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관청에 유기를 납품하는 일을 맡아서 해보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장인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이것을 가져가서 납품을 안다는 말인가? 그동안 방에 들어박혀서 책이나 보고 있던 사람이 말이야. 내가 가져가서 잘 설명을 하여도 관청에서 우리 유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자네와 같은 조자를 보내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자 돌쇠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돌쇠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장인은 잠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돌쇠의 부인이 남편의 말에 도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먹은 일은 무조건 해내고 마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지요. 딸까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하니 이 장인은 한 번은 믿어보마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유기들을 실은 수레를 가지고 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유기장에서 유기를 납품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관아의 이방이 슬쩍 나와 보고는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기를 받을 곳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오. 이방의 말에 돌쇠는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한양에 돌쇠가 왔다고 하면 나오실게요. 그러자 이방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복의 사또께서 자네 친구라도 되는가.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시게. 거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어서 나가라고. 그러나 돌쇠는 개의치 않고 외쳐댔습니다. 사또 나와 보시오. 돌쇠가 왔소이다. 내 유기를 받으시오. 돌쇠가 다짜고짜 외쳐대니 이방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와서 행패야 여봐라. 여기 이 유기장수를 당장 쫓아내라. 그렇게 포졸들이 돌쇠에게 다가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청에서 사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돌쇠라니 설마 돌쇠가 왔는가? 사또가 나오자 돌쇠가 다시 외쳤습니다. 맞소이다. 사또 한양에 돌쇠가 왔소. 그러자 사또가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절친한 벗이오. 이게 얼마만인가? 어서 들어오게. 돌쇠와 사또의 대화에 이방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 관아의 사또 또한 돌쇠와 마찬가지로 함께 조정에 있다가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쇠가 사는 마을에 사또로 있던 것입니다. 돌쇠가 사또를 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또 관청에 유기를 납품할 곳을 벌써 정해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돌쇠의 물음에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금시초문일세. 다만 유기를 납품하겠다는 곳이 늘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납품을 받고 있지. 그러자 돌쇠가 이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래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겠군요. 돌쇠의 눈빛을 받은 이방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방이 관청에 납품하는 여러 상인들 중에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몇몇 쌍인들만 사또에게 보고에 올리고 나머지는 애초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자신이 보고한 상인들만 관아에 납품이 되도록 조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사또는 이방을 즉시 하옥하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관청의 납품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돌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거 자네 덕분에 나도 모르던 관청의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었네. 고맙구만. 뭐 우연히 그리 된 것이지. 보답을 하고 싶다면 내 유기를 납품시켜주게나. 여부가 있겠는가. 다만 다른 상인들의 유기들도 고루 살펴보고 좋은 유기들을 쓸 것이니. 그리하시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유기만 이방처럼 편법으로 독점을 할 생각은 없다네. 정당하게 경쟁을 해야지. 그건 그렇고 자네 어서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뭘 하는가. 나야 이 마을에 일이 남아있고 아직 나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일이 후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지만 자네는 바로 조정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마침 듣고 보니 조정에서도 자네를 찾는다는 공문이 돌고 있다네. 내가 조정에 연통을 놓고 한양에 돌아갈 말과 채비를 마련해 줄 것이네. 속히 돌아가시게. 왜 지금 조정이 어지러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고맙구만. 내 한양에 가볼 것이야. 그렇게 사또는 돌쇠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준비를 갖춰주었습니다. 돌쇠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나를 지난 몇 년간 돌봐준 부인과 처갓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 혹시 자네가 내 면을 좀 세워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사또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좌천당해서 사또가 된 것이 친구 면을 세워줄 일이 대단히 잘 되었구만. 그럼 잠시 후에 내가 제대로 유기장이 있는 마을로 행차를 할 테니 그리 알고 있게. 그렇게 돌쇠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돌쇠를 부인이 반겨주었습니다. 서방님 고생하셨어요. 가신 일은 잘 되셨나요? 제까지 것이 뭘 어찌했겠나. 장인의 말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를 무사히 관청에 납품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지난 몇 년간 못한 일을 우리 사위가 해내다니. 아이 참으로 신통한 일이로구만. 장인의 말에 부인도 몹시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쇠가 빗자루를 들더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사위가 왜 이러는가? 어찌 마당까지 쓸어? 장인의 말에 돌쇠는 허허 웃으며 이번에는 멍석을 찾아 마당에 펼쳤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멍석은 또 왜 까는가? 그러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고을 사토께서 마을에 행차를 한다고 합니다. 사또가 마을에 행차를 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는 왜 멍석을 까는가? 우리 집에 사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우리 사위가 오늘 유기를 납품하더니 허파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간 모양이로구나. 그 유기 하나 납품했다고 사또가 유기장이 행차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자네 유기를 제대로 납품한 것은 맞는 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야? 돌쇠는 장인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마저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어이가 없어하며 그런 사위를 말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준비하시오.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유기장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콧방귀를 뀌던 장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넋이 나간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포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또께서 행차하십니다. 집안으로 사또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장인과 부인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집 마당에 들어와 돌쇠와 돌쇠 부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쇠의 부인은 조금 어안이 벙벙하였으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대강 눈치채고 능숙하게 사또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한편 사또가 주위를 둘러보다 돌쇠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기장의 주인장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저의 친우가 어려움에 저에 있을 때 걷어주시고 잘 대해주신 은인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얼어붙은 장인이 사또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장인을 일으키며 예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내 친구를 그동안 잘 돌봐주고 챙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귀한 인재를 챙겨 보살펴 주었으니 이 또한 나라를 위한 큰 공이십니다. 그러자 장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그것이 우리는 뭐 딱히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위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소홀히 대접을 한 것이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인 어르신께서 오갈 곳 없이 그저 도망오듯이 마을에 온 저를 잘 걷어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귀한 외동딸까지 저와 혼인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정말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극진히 모실 것입니다. 돌쇠의 말에 장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 후 돌쇠는 아내와 장인을 데리고 한양에 갔습니다. 장인에게 큰 유기장을 지어주고 평생 행복하게 잘 모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못마땅한 사위를 얻은 장인이 결국 사위덕을 본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종종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위나 며느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아주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재상은 소탈하고 늘 검소하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낙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이 재상이 남노하게 차려입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양반집 아들 하나가 지나가다가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자기를 전해가의 건너편까지 업고 건너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발벗고 건너가기가 귀찮아서 촌사람을 시켜서 편하게 업혀서 건너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굳이 드러내지 않고 순순히 사람을 업고 냇가를 건너게 해주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물으면 자기가 업고 건너게 해줬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해가 저물어 이 양반집 아들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마을에 잔치가 있어 가보니 거기에 자기를 업고 냇가를 건너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촌 노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왜 저 노인을 왜 다들 어려워하고 극진히 대우하는 것이지? 이상한데 이 보쇼들 왜 다들 노인을 저리들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보통 양반이 아니고 옛날에 판서를 지내신 대감님이십니다. 저리 수수하게 차려 입으셨지만 말이요. 아니 뭐라고 이 양반집 아들이 너무나 놀라서 황급히 일어나 재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제가 몰라 뵙고 감히 대감께 업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자 재상은 양반집 아들을 바라보며 누가 내 신분을 가르쳐 줬느냐 하고 주변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준 마을 사람에게 먼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양반집 아들이 거듭 사죄를 하니까 재상이 말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일어나서 내 말을 듣게.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자네는 편히 가고자 하여 나보고 업어 건너달라고 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해주겠네. 옛날에 말이야. 한 집에 시아버지도 귀머거리, 며느리도 귀머거리, 머슴도 귀머거리인 집이 있었네. 하루는 영감이 멍석에다 보리를 널었는데 이웃집 닭이 와서 벼를 쪼아 먹고 있었어. 그래서 닭을 쫓는다는 게 그만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웃집 닭이 죽고 말았다네. 이웃집에서 닭을 찾으러 왔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자꾸만 화를 내. 이 영감이 당신 닭이 우리 보리를 먹었는데 쫓는다는 것이 잘못 쳐서 죽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야단이야. 그런 찰나에 머슴이 대문을 들어서다가 영감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낮에 벼단을 묶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주막에 벼 몇 단을 갖다 주고 술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 게지. 이 머슴은 이 영감이 벌써 그걸 알고서 저리 호통을 치나 하고 생각을 했어. 그래 가지고는 주인 영감에게 내가 하도 목이 말라서 벼단 하나 갖다 주고 술 한 잔 먹었기로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노발대발하시느냐 하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네. 한편 집의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낮에 곳간에서 어른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쌀을 꺼내 어린애에게 먹을 것을 사줬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며느리는 그것을 시아버지가 벌써 알고 저렇게 역정을 내시나 하고 생각을 했다네. 그래서 시아버지께 아버님 애들이 하도 칭얼대서 말씀 못 드리고 쌀을 갖다 팔고 엿을 몇 개 사줬어요. 하고는 그렇게 사죄를 했어. 이 두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그만뒀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 자네가 나더러 없고 강을 건너달라고 했는데 물론 자네도 처음부터 이 늙은이에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자넨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이니까 자네에게 벌을 주지는 않겠네. 다만 자네 스스로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은 마음을 고쳐서 하지 않도록 하게나. 그리만 한다면 자네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네. 이재상의 말에 양반집 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오늘 일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